4번인데요. 앞에 첫 번째 김소월의 지금 진달꽃이라는 작품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 많이 배웠던 작품일 거야. 자, 여기선 이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그랬으니까. 자, 지금 가는 거야? 아니면 간다는 가정입니까? 가정적 상황이 돼야죠. 자, 그래서 혹시라도 님이 저를 버리고 떠나신다면, 나는 가정적 상황이고, 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이 우리다, 그 다음에 뿌리 우리다, 그 다음에 옵소서, 우리다와 같은, 자, 여기 지금 종결어미를 지금 여성적인 어조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성적 어조. 자, 그렇다면 떠나는 사람은 지금 남자인 것 같고, 지금 보내야 될 사람이 바로 여자인 것 같죠. 자, 그래서 자, 화자는 혹시라도 님이 떠나신다면 결국 어떻게 말없이 고이 순순히 보내드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영면에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린다고 그랬는데요. 자, 여기서 음보를 좀 하나 보고 갈까요? 자, 보시면 영변에 그 다음에 약산 진달래꽃 여기까지 삼음보 율격 한번 또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 오리다니까 자, 전체적으로 몇 음보? 자, 삼음보 율격입니다. 자, 근데 이 삼음보의 율격을 약간 변형을 줬어요. 자, 먼저 여기 있는 1, 2행인 경우는 이렇게 합쳐가지고 삼음보가 되는 거고 거기에 비해서 여기 있는 2연 부분은 2연의 그 마지막 3행은 하나의 행이 삼음보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좀 기억해 놓으시고 자, 화자는 지금 영변 그것도 약산이란 산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이니까 이것을 님이 가는 앞 길에다가 떠나는 길에다가 뿌려드리겠다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진달래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 바로 자, 시적화자의 어떤 희생적인 사랑 이걸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있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화자의 분신이면서 바로 이것은 자, 뭐를 의미한다? 바로 희생적 사랑 이걸 의미하게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들여갖고 가래요. 자, 사뿐이라는 것은 가볍게 밟으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것을 지려라는 말은 짓이겨 밟는 거니까. 자, 두 개가 서로 어떻게 돼? 이렇게 모순이 되죠. 자, 그래서 역설법이 쓰였네요. 자, 마지막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그랬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울 거면서 울지 않는다고 그래. 자, 이걸 반어법이라고 얘기하죠. 자, 한자성어로 얘기하면 자, 슬프지만 절대 슬퍼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걸 우린 A 불 B.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다음 나작품에 가시면 윤동주의 서시란 작품인데 윤동주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야. 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랬는데 자, 이 바람이 두 군데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먼저 앞에 부분에 나와 있는 이 바람은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자기가 혹시 도덕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없을까에 대한 자, 이건 내적 시련이라고 본다면 거기에 비해서 맨 마지막 행에 있는 이 바람이라는 것은 자, 이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자, 외부적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외부적 시련. 자, 이렇게 두 개를 일단 나눠볼게요. 자, 그래서 화자는 지금 하늘을 우러러 가지고 조그만 어떤 잘못,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없게 살기를 바랐대요. 자, 여기 또 하늘은 바로 도덕적, 윤리적 판단의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늘 자기는 양심에 꺼리는 일이 없나 이것 때문에 괴로웠대. 자, 여기까지 과거의 상황이 되겠네. 자,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랬는데 여기서 별이라는 것은 어떤 희망 내지 이상, 뭔가 시척하자고 꿈꾸는 어떤 희망 내지 이상이 됩니다. 자, 이걸 추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 사랑하겠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화자에게 주어진 길이란 자, 지식인으로서 어떤 역사적 소명의 길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는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다짐으로 보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오늘 밤에도 자, 오늘 다시 현재로 왔네요. 자, 별이 바람에 스치운데요. 자, 자기가 꿈꿨던 희망이나 이상이 어떻게 된 거야?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자, 지금 외부적인 어떤 시련.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지금 주목할 것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밤입니다. 자, 밤이라는 시간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일제 강점기를 의미하겠네요.
자, 일제 강점기의 어떤 외부적 시련 때문에 자, 괴로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이 지금 보여집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했으면 자, 16번은 공통점 물어봤으니까 자, 공통점은 결국 둘 다 그 자연물을 이용해서 지금 화자의 정서를 표현했다는 거. 바람이 나와 있었고요. 가에서는 지금 진달래꽃이죠. 이걸 자신의 사랑, 나에서는 별과 바람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자 17번에 가나의 화자와 관련된 설명이 적절한 걸 지금 하나 찾으라고 했는데, 자 나의 화자는 가와 달리 과거의 경험과 미래에 대한 다짐을 드러내고 있다. 맞나요? 미래에 대한 다짐이 있었죠. 자 그래서 답은 자 4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에서는 지금 가는 원래 보기와 같은 작품을 이 보기의 작품을 다시 이렇게 바꿨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자 이때 그 내용에서 이 수정한 이유를 추측했는데 그 중에 옳지 않은 걸 지금 찾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이 3번에 보시면 그와 한을 삭제해서 사음보가 아니라 지금 이게 빠져버리니까 이어는 어떻게 됐어? 각각 3음보 율격이었죠. 1, 2행을 합쳐서 3음보, 자 3행 자체가 하나의 3음보를 이루는 거니까 이게 4음보가 아니라 3음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민요적 율격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19번 가겠습니다. 자 이거 틀린 학생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보기를 참고했을 때 나를 이해할 때 이 중에 적절치 않은 걸 찾습니다. 자 작가인 윤동주는 이상을 지향하는 자아와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현실적 자아의 충돌로 인해서 고뇌를 담은 작품을 다수 창작을 합니다. 자 그는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윤리적 삶을 꿈꾸지만 현실에서 이를 완전하게 실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는 이러한 성찰과 이상 추구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시에 반영하면서 자, 시인으로서의 어떤 숙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걸 찾으래요. 자, 이 별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시적 화자가 꿈꾸는 바로 이상을 얘기하는 거야. 이상이나 어떤 목표, 희망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걸 노래한다는 것 자체였으니까 이걸 추구한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갈등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자, 그래서 별을 노래한다는 것은 별을 칭송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상을 추구한다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되겠죠. 자, 오답 정리해 볼까요? 몇 번 썼죠? 자, 19번 틀린 학생. 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것은 자, 끝에 부분에 지금 뭐뭐 하겠다를 써놨어요. 이거는 의지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상 바로 비록 지금은 어떤 바람이 불고 일제 강점기의 탄압은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지금 지식인으로서의 길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걸어가겠다는 자기의 의지를 지금 밝히는 이런 표현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22번 바로 넘어갑니다. 종이가 개발되기 이전에 인류는 동물의 뼈나 양피지 등의 그 필요한 정보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록인데요. 자, 하지만 담긴 정보량에 비해서 부피가 너무 컸어. 자, 그래서 이 보존이나 또 가독, 우리가 그걸 읽는 것도 조금 어려움을 겪게 됐고요. 자, 그런데 종이의 개발로 자, 부피도 줄어들었고, 자, 그 다음에 자, 종이로 된 책이 주로 이제 기록 매체가 되었고요. 자, 책의 보존성과 가독성, 그 다음에 휴대성 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바로 뭐가 개발되었다? 자, 제책 기술이 발전했죠. 자, 책을 제작하는 기술, 이걸 제책 기술이라고 합니다. 자, 서양은 종이책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제지 기술이 동양에 비해 미숙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체륜이라는 사람이 지금 한지를 개발을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한참 전에 서양보다도 훨씬 더 먼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서양은 그러다 보니까 질 나쁜 종이로 책을 제작해야 했기에 책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위한 어떤 기술이 필요했는데, 자, 내구성이란 말이 뭐예요? 여러 가지 외부적인 힘이나 이런 외부적 환경에 잘 버텨내는 거. 우리 보통 지구력이란 말 쓰잖아요. 인내하고 그다음에 잘 버티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필요로 했는데, 그래서 표지에 가죽을 씌우거나 나무판을 덧대는 방법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뭐라 한다? 자, 양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 양장은 내지 묶기하고 표지 제작을 따로 하는 그다음에 이걸 합치는 방법을 썼는데요. 자, 내지는
자, 실매기 방식을 활용해서 실로 단단히 묶은 다음에 거기에 표지는 판지에 천이나 가죽 등의 마감재를 접착해서 거기 더 씌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표지와 내지를 결합할 때는 책등과 결합되는 내지 부분에 자, 거기다 뭐를 발라가지고요. 자, 접착제를 사용했네요. 자, 접착제를 발라 책등에 지금 붙이게 되는데 또한 내지보다 두껍고 질긴 종이인 면지를 자, 표지와 내지 사이에 접착제로 또 붙였네요. 자, 중간에 면지가 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표지 부착 후에는 가열한 쇠막대기로 앞뒤 표지의 책등 쪽을 가까운 부분을 눌러가지고 홈을 만들어 책의 펼침성이 좋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에 홈을 만들어줬다는 얘기죠. 자, 이거 그림으로 볼까요? 자, 이 경우네요, 지금. 자, 기역 부분이 바로 뭐가 되는 거고, 책등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이 바로 표지라고 한다면, 자, 거기 안에 있는 이 내지 미음과,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리을이 바로 면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쉽게 펼쳐지도록, 자, 여기 있다고 하는데요. 자, 홈의 형태로 이렇게 이걸 만들어주게 되면 잘 이렇게 펼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구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보면, 18세기 말에 유럽은 자, 지금 산업혁명으로 인해 인쇄가 기계화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서 독서 인구도 확대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책 기술도 대량 생산이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했는데, 자, 이를 위해 간편하게 철사를 사용해 매는 제책 기술이 개발되었고요. 자, 처음에는 연매기를 썼지만 나중에 이제 가운데 매기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연매기는? 자, 우리가 지금 스테이플러 같은 경우로 종이 몇 장을 이렇게 옆으로 찍을 때,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연맥이라고 보시면, 자, 거기에 비해서 가운데 부분 있죠? 가운데에다 이렇게 침을 받거나 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는 가운데 매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철은 인쇄지를 포개놓고 책장에 접히는 한가운데에 자, 디귿자형의 철침을 이용해서 메었는데, 자, 보통 두 개의 철침으로 표지와 내지를 고정하지만, 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네 개까지 박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중철이 사용되는 건 어디? 광고지나 팸플렛 등 오랜 보관이 필요 없거나 분량이 적은 인쇄물에 사용이 되었대요. 자, 그리고 또 중철된 책은 쉽게 펼치거나 넘길 수 있고 두루마리처럼 말아서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네요. 자, 20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자, 이제 화학 접착제가 개발이 되고 자, 무선철. 자,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야? 그 실이나 이런 침 같은 경우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제책 기술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름처럼 실이나 철사 없이 자, 화학 접착제만으로 책을 묶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법은 자동화가 가능해서 자, 대량 생산에 더욱 적합해졌고요. 자, 생산 단가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낮아지겠죠? 자, 이게 낮아지고 자, 판매 가격도 더 낮출 수 있으니까 책의 대중화에 기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 1990년이 오니까 자, 20세기 말이 되네요. 자, 이때 습기 경화형 자, 우레탄 멜트가 개발이 되면서 자, 개발 초보다 내구성이 더욱 강화된 책을 만들게 되었고요. 자, 무선철 기술은 지금도 계속 보완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책은 어떤 방법을 쓰고 있다? 이렇게 자, 무선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문제. 자, 아까 20번 답은 3번이었고요. 21번 아까 하면서 어느 정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자, 3번의 디귿은 따로 제작한 뒤에 실매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 디귿 자, 표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이거는 접착제로 해갖고 붙인다고 했으니까 예, 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자, 22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23, 2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진경 산수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진짜는 무슨 진짜? 진짜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진짜 경치를 자, 그리는 거. 그러니까 어떤 거? 산수하니까 우리가 자연의 풍경을 자,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을 우린 진경산수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하를 자, 자연을 자, 직접 답사하고 화폭에 담은 산수화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중국의 어떤 이름난 산을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그려놓으면 그걸 족자를 갖고 와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따라서 그리는 이런 이런 게 유행했어요. 그건 실제 그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진짜 본 그림이 아니라 본 경치가 아니라
중국에 있는 그 산이나 이런 유명한 어떤 산들을 그린 중국 화가들의 그림을 갖다 놓고 똑같이 그냥 모방을 하는 거니까 그 진정한 어떤 산수라 볼 수는 없겠고 18세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직접 우리나라의 자연을 보고 직접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나왔다 이런 얘기야. 자, 무엇보다 진경은 대상의 겉모습만을 묘사하지 않고 자, 대상의 본질을 표현한 그림을 강조한 말인데 하지만 대상의 본질에 대한 이해는 작가에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났답니다. 자, 그래서 작가에 따라 약간 다른데 그 중에서 여기 겸재정선 그 다음에 뒷부분에 쭉 가면 누가 있어요? 자, 여기 김홍도 단원 김홍도 있죠? 이 두 분을 따로따로 나눠 갖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겸재정선한테 가면 자, 중국의 화법인 남종 문인화기법을 바탕으로 우리의 자연을 주체적으로 그려냅니다. 자, 성리학의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겸재는 재구성과 변형, 즉 과감한 생략이나 과장으로 학문적 이상과 우리의 자연에 대한 감흥을 표현합니다. 자, 지금 자연, 내가 직접 보고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큰 산이 이렇게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봉우리 하나만 그릴 수도 있고요. 그 생략 같은 경우도 가능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또한 겸재는 음과 양의 조화를 화폭에 담고자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것이 겸재정선의 그 풍속화의 특징이 되겠네요. 자, 기억으로 합니다. 자, 구룡폭도에서 자, 구룡폭포가 되겠냐? 구룡폭포를 그린 그림을 구룡폭도, 그림 도자입니다. 물줄기가 내 눈앞에서 쏟아지는 듯한 감흥을 표현하기 위해 겸재는 앞이나 위나 아래에서 본 것을 모두 한 그림에 담았어요. 좀 특이한 화법을 썼네요. 자,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것은 그 일점 투시도라고 해서 한 점에서 바라본 이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 있는 이 겸재의 그림은 위에서 아래에서 옆에서 본 그림이 하나의 화폭에 같이 그려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 내가 보고 그린 그림이지만 뭔가 현실적인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자, 폭포수를 강조하기 위해 물줄기를 길고 곧게 내려 긋고 위에서 물 웅덩이를 과장되게 지금 표현을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림을 보는 이들이 폭포수의 감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실제하는 폭포 너머에 봉우리를 과감하게 또 생략까지 하네요. 또 절벽은 자, 서리빨 같은 필선을 통해 강한 양의 기운을 표현했고, 자, 그다음에 절벽의 나무들은 먹의 번짐을 바탕으로 한 묵법을 사용해 음의 기운을 표현하고, 자, 그래서 양의 어떤 조화 같은 경우도 이 화폭에 담았다는 얘기야. 자, 진경산서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이가 바로 누구다? 자, 단원 김홍도가 되겠네요. 국가의 공식 행사를 사실대로 기록하는 화원이었던 단원은 계산된 구도로 전대에 비해서 더욱 치밀하고 박진감 넘치는 화풍을 보여줍니다. 그는 초상화에 인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정신까지 담아내려고 한 것처럼 대상의 완벽한 재현으로 자연에서 느낀 감흥에 충실하려 합니다. 자, 겸재에 비해서 좀 더 사실적인 자연의 풍경을 그린 사람이 바로 김홍도가 되겠죠. 그럼 자, 그래서 특히 중국을 거쳐 들어온 서양 화법 중에 이 원근법이나 그 다음에 투시법 자, 이런 것을 수용해서 보다 사실적인 정치를 그려냈고요. 정조의 명령을 받아 단원이 그린 이 구룡연은 이것도 구룡폭포네요. 자, 이것은 그 금강산의 구룡폭포를 직접 찾아가 그 모습을 담은 건데 흘러내리는 물줄기와 폭포 너머로 보이는 봉우리 그리고 구름다리까지 사진을 찍은 듯 생략 없이 그려냈습니다. 자, 과장과 꾸밈이 없이 보이는 그대로의 각도로 그린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이것이 겸재정선과의 어떤 차이점이 되겠네. 그리고 절벽 바위 하나하나의 질감을 나타내기 위해 손의 굵기와 농담, 그 먹의 그 짙기 있죠? 짙게 그리느냐 옅게 그리느냐 이걸 농담이라고 하는데 자, 변화를 주어 입체감 있게 표현을 했고요. 자, 진경산수화는 우리나라의 산천이고 진경이라는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소중한 전통입니다. 자, 우리의 자연을 자, 진경으로 표현함으로써 하면은 자, 우리 국토에 대한 애정과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담겨져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진경산수화는 19세기 여러 작가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23번의 답은 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3번, 자, 25번 가볼까요? 자, 기억과 보기를 비교를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적절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자, 동그라미 기억은 뭐였죠? 구룡폭도입니다. 누가 그린? 겸재가 그린 그림이네요. 자, 그렇다면 자, 먼저 보기 들어갑시다.
박연폭포가 흘러가는 물은 범사정으로 감돌아 든다. 자, 그래서 정자 쪽으로 이렇게 폭포의 물줄기가 흘러가고 박연폭포가 제 아무리 깊다 해도 자, 바로 우리 우리 두 사람의 사랑만큼은 못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비교적으로 설명한 거죠. 바로 두 사람의 사랑의 깊이를 구룡폭포와 비교해서 더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깊다고. 자, 구만장천 걸린 이 폭포를 은하수를 기울인 듯 자, 신비로운 풍경에 심신, 마음과 몸이 새로워지는구나. 자, 맨 마지막 부분에 어와 디어라 내 사랑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적절한 거니까요. 자, 기억은 대상에 대한 감흥을 아까 감흥이라는 단어 있었죠? 겸재정선이 강조했던 게 감흥입니다. 자, 보기는 바로 뭐를 자신들의 어떤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폭포를 소재로 삼았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넘겨도 되겠죠? 자, 그 다음 26번의 답은 4번입니다. 자, 27, 30번. 자, 이건 사회 지문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이 경제 파트는 시험에 지금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자, 오늘 배우는 이 명목금리, 실질금리, 그 다음 이자율 이런 개념은 꼭 지금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금리라는 것은 자, 이자 금액을 원금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자, 우리가 어떤 은행에다가 지금 돈을 맡겨 놓으면 거기에 일정한 어떤 이자를 주죠. 자, 그것을 원금을 이자율 거기에 대한 비율, 이자 금액이 얼마가 됐냐 이걸 나타내는 게 이자율입니다. 자, 그래서 자금의 수요자에게는 자금을 빌린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자, 또 공급자에게는 현재의 소비를 희생한 대가로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자,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금리는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은행이 하는 역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느 돈이 여유가 있는 사람들 그거 지금 어떻게 그거를 예금 내지 적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기업들한테 빌려주는 거. 거기 일정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자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연하게 그 은행에다가 예금이나 적금을 해놓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돼요? 일정한 또 이자율을 주게 되는 거죠. 자, 밑으로 갑니다. 자, 금리는 일반적으로 명목금리와 실질금리로 나눠지는데 자, 명목금리라는 거 저기 27번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자, 명목금리라는 것은 금융자산의 액면 금액에 대한 금리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은행에서 요번에 고객님께서 100만 원을 맡기시면 자, 거기에 이자를 한 5%를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게 바로 명목금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실질금리는 뭐냐?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금리로 명목금리에서 뭐를 빼버려요? 자, 물가 상승률을 빼고 나서 남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내가 이익을 받는지 그 이자율 이것이 바로 실질금리가 되는 거죠. 자,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 돈의 실제적 가치인 실질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대요. 이해되시나요? 옛날에는 지금 자, 어떤 1,000원이면 살 수 있었던 어떤 물건이 그게 1,5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질금리는 지금 낮아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물가 상승이 낮아지면 실질금리는 반대로 높아지게 돼요. 자, 예를 들어 1년 만기 정기 예금에 자, 예금을 뒀대요. 여러분들 예금이란 단어하고 이걸 알아야지 이따가 29번의 문제를 풀 것 같은데 예금과 적금의 차이점은 뭐죠? 예금과 적금. 예금은 중간에 못 뺀다. 적금은 중간에 빼나요? 예금이라는 것은 내가 예를 들어서 목돈이 있어요.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을 한 번에 일시에 그 은행에 갖다 맡겨놓고 거기에 나중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자와 함께 원금을 다시 받는 거. 이게 예금이 되는 거고요. 적금은 내가 매달 지금 목돈은 없어요. 그래서 매달 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매달 만약에 뭐 10만 원씩을 100만 원인가요? 이렇게 100만 원씩을 계속 적금을 붓게 되면 결국 한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이걸 그래서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가지고 받게 되면 그건 적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 차이죠? 이걸 아셔야지 이따가 29번의 문제에 연결돼. 자, 밑에 다시 갑시다. 자, 지금 정기 예금을 넣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목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한 번에 돈을 넣은 거야, 은행에다. 자, 그래서 명목금리가 6%입니다. 자, 그래서 은행에서 고객님께서 목돈을 맡기시면 6%의 이자율을 쳐갖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1년 사이 물가가 7%나 올라버렸어. 헐.
맡겨놨는데 그럼 올랐다면 실질금리는 마이너스 1%니까 이 사람은 은행에다가 헛수고한 거죠. 오히려 지금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돈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됐으니까. 이자가 지금 1년 동안 은행을 내가 지금 돈을 못 쓰고 1년 동안 은행에 넣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이율은 마이너스 1%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예금 가입자는 돈의 가치인 구매력에서 손해를 본 거고요. 자, 그리고 명목 금리보다는 일정 기간 실현된 실제 이자 수익률인 실효 수익률을 따져봐야 합니다. 자, 실효 수익률은 이자의 계산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 보통 만기 1년의 연 이자율이 6%는 돈을 12개월 동안 은행에 예치하게 되면 자, 이 경우에 6%의 이자가 붙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정기 예금, 정기 적금이 나와 있네요. 자, 정기 예금은 목돈인 100만 원을 납입을 하고 1년 뒤에 이자로 6만 원을 받게 되는 것. 자, 거기에 비해서 정기 적금은요, 좀 다릅니다. 이 쌓을 적자예요. 자, 매월 일정액을 불입해서 목돈을 만드는 정기 적금은 계산법이 다릅니다. 정기 적금은 어떻게 되냐? 첫째 달에 불입한 10만 원은 만기까지 12개월분에 대한 6%의 이자가 붙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하지만 둘째 달에 불입한 것은 결국 한 달 있다가 낸 거니까 결국 내가 돈을 받을 때까지는 11개월이 경과가 된 거니까 그 11개월에 대한 6% 이자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조금 차근차근 가면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연말 12월 말일 날 내가 타기로 했는데 마지막으로 불입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달 정도 넣어놨다가 바로 타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이자율은 한 1개월에 해당되는 6%를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정기 예금이 정기 적금보다는 이자율이 더 높은 거죠. 똑같은 6%라고 하더라도. 자, 이때 이런 이자 계산의 방식은 자, 대출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필요에 따라서 이 돈을 내가 은행에서 빌려서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런 경우도 똑같이 대출금리에도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자, 1년 뒤에 원금을 한꺼번에 한 번에 갚는다면 대출 금리가 연 6%일 경우 6만 원을 이자로 내야 돼요. 자, 하지만 이것을 내가 12개월로 나눠서 원금을 매달 조금씩 나눠 가지고 상환을 하게 된다면 자, 이따 매월 이자도 그만큼 적어지게 되니까 6만 원보다는 더 적겠죠. 내가 내야 될 이자. 이해되십니까? 자, 또 예금이나 적금의 기간이 길어서 이자를 여러 번 받는다면 매번 지급된 이자가 원금이 되어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인지. 이 복리 좋아요. 자, 그다음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붙는 단리가 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살펴봐야 됩니다. 복리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까 예금을 불입을 했는데 목돈을 넣어놨는데 거기에 또 이자가 바로 한 달이 지나면 붙겠죠. 6%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6%니까 이거 12로 나눠가지고 그만큼의 이자가 붙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그냥 거기다 그냥 놔뒀을 때 복리로 계산하면 자, 아까 얘기했던 1,000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합산이 된 게 다시 6%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자율이 커지는 거죠. 이거 엄청 커지는 겁니다, 복리는. 자, 그래서 자, 여기에 이자는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은행에 어떤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얻어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 14%에 주민세 1.4%를 또 내야 돼요. 자, 그래서 이만큼 자, 전체 15.4%의 거기에 대한 자, 뭐 소득세와 주민세는 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세금이에요, 지금. 자,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결국 돈을 어떻게 쓰고 모으고 굴리고 빌릴지의 선택 상황에서 정확한 계산을 해야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자, 현재의 소비를 늦추고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형성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금리에 대한 이자율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계산이 현재의 소비와 미래의 소비를 결정한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그냥 은행에다 안 넣어놓는 것보다 내가 지금 엉뚱한데 뭐 지금 주식 같은 거 잘하면 괜찮은데 말도 안 되는 일단 엉뚱한 데다 막 투자했다가 다 손해 보는 것보단 그래도 은행에다 맡겨놓으면 안정적이긴 하겠죠. 원금은 손해를 안 보니까. 자, 27번의 답은 실질금리 계산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 명목금리에서 뭘 빼라? 물가 상승률을 빼게 되면 그게 실질금리라고 했으니까. 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8번은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지금 적절치 않은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아까 그 본문에 있는 내용을 지금 이해 못한 학생이 틀렸어. 자, 5번에 보시면 정기 예금은 목돈을 형성할 때, 그 다음에 정기적금은 목돈이 형성되었을 때 각각 이용되는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자, 뭐가 잘못됐죠? 여기에서 적절치 않은 건데. 맞나요? 형성할 때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돈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이미 목돈이 있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야? 그거는 정기 예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목돈이 이미 형성되어 있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예금이에요, 지금. 자, 이게 바뀌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목돈이 이미 있으니까 정기 예금이 되는 거고. 자, 목돈을 내가 형성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목돈은 없는 거죠? 이런 경우는 정기 적금이 돼야죠. 이해되십니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자, 지금 돈도 없이 가가지고 저 지금 정기 예금 좀 불입하러 왔는데요. 네? 돈 주세요. 그러면 돈 없는데요. 그럼 예금이 아니죠. 그 적금이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29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게 되게 작은 돈 같은데 알바 같은 거에서 충분히 이거 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면 이제 여러분들 알바도 하시고 이렇게 하겠지만, 자, 영수는 자영업을 하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면서 용돈으로 매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여러분보다 많나요, 적나요? 많아요? 자, 그래서 자, 5만 원은 학용품을 사고 학교에서 금융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380만 원의 이 대학 입학 등록금을 지금 혼자 마련하려고요. 효자네요, 효자. 자, 그래서 은행의 저축 상품을 알아봤더니 현재 연 6%의 금리에 3년 만기 정기 적금과 정기 예금이 있답니다. 자, 모두 단리예요. 복리는 아닌 것 같고요. 단리로 계산이 된대요. 자, 영수가 따져봤더니 정기 적금의 실수요는 지금 9.25%입니다. 자, 그래서 영수의 상황을 들은 아버지가 뭐뭐하라고 조언을 했는데, 자, 영수는 지금 목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지금부터 이제 15만 원 용돈 중에서 5만 원은 학용품 사고 이제 10만 원씩을 불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금을 듣겠어요? 적금을 듣겠어요? 적금을 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 있는 정기 예금은 일단 물 건너간 거죠. 자, 이거는 이미 얘가 지금 돈이 없는 거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정기 적금, 자, 이거를 지금 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제가 단순하게 이제 계산을 해봤는데요. 자, 원금 지금 여기 3년 동안 분명 36개월이니까 10만 원씩 곱하기 여기에서 36개월이니까 360만 원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자, 360만 원에 자, 이자를 곱하면 자, 요 정도 9.25%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한 3만 원 정도가 될 거예요. 33, 33, 이 정도 돼요. 자, 거기다 세금 같은 경우는 아까 1.45% 떼야 되죠. 소득세, 주민세 떼고 나면 자, 일단은 지금 아까 380만 원 정도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대략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걸 자, 이 친구는 결국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을 내는 정기적금에 들면 20만 원이 넘는 이자가 생기기 때문에 자, 이것 때문에 대학 등록금을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만 원은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돈인데 작은 돈이 이렇게 3년이 모이니까 이게 큰 돈이 되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 30번의 답은 여기 2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마칠게요.